바위 옷을 구하러 간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신혼 부부가 살았는데 금슬이 어찌나 좋은지 인근의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생기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한 해 두 해 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슬이 너무 좋아서 삼시날미가 시샘한 것이라느니 혹은 남자가 구실을 못한다느니 해괴망측한 이야기마저 나돌았지요. 보다 못한 시부모가 용하다는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어느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여 며느리를 데리고서 100일 기도를 드리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이 지어준 탕약을 달여 마시면 아이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서 약을 지어오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며느리는 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던 남편마저 점차 냉랭한 느낌이 들어 그야말로 바늘방석이었지요. 그런 부인을 지켜보던 남편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던 아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나는 이 산의 산신이다. 네 정성이 가득하구나. 보름달이 뜬 날 강림산에 올라 바위 옷을 따서 다려 마시면 소원대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오룡동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도록 해라. 명심하여라. 꿈에서 깬 부인이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 역시 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한 부부는 서둘러 강림산으로 향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이잡듯 강림산을 뒤져도 바위 옷은 없었습니다. 바위 옷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위 옷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 바위 옷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찾아다닌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는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날, 그날도 강림산에 올라 종일 바위옷을 찾아 헤매던 부부는 해가 서산에 걸릴 때가 되어서야 산을 내려왔지요. 산을 내려오던 부부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주암댁이었지요. 아니, 도대체 산에서 뭐 하는 거야? 밥은 먹고 다녀? 아무리 마을 뒷산이라 해도 위험할 텐데.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부부를 쭉 지켜보았던 주암댁은 그동안의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려는 듯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었습니다. 바위 옷이라는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바위 옷? 바위 옷은 찾아서 뭐하게? 주암댁이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에 부부는 거의 동시에 소리를 쳤습니다. 예? 바위 옷을 아셔요? 그러자 주암댁이 혀를 차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 바위 옷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석태 아니야, 석태. 젊은 부부만 모르고 있었지. 마을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석태가 바로 바위옷이었습니다. 그러자 부부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매일을 산에 올라 바위옷을 찾을 때마다 쉬어갔던 그 바위, 강림상 중턱에 있는 그 바위에 파랗게 덮여있던 것이 석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요. 오늘이 보름날이니 지금 당장 석태를 뜯어서 다려 마셔야 하였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강림산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부부가 산 중턱에 도착할 때쯤이었지요. 어디선가 굉음이 들렸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 울려대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오룡동 쪽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하늘로 무언가 꿈틀거리며 올라갔지요. 용 5마리가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깜짝 놀라 그만 소리를 치고 말았지요. 그러자 막 승천하던 용들이 비명을 질러대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그 자리에서 선체로 돌이 되고 말았지요. 지금 강림산에 있는 서방 바우와 각시 바우가 그것이랍니다. 한편 부정을 타서 승천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5마리 용이 살았다는 오룡동에 있는 폭포가 겨울이면 얼어붙어 마치 용이 승천한 듯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귀신 붙은 술잔. 옛날 어느 마을에 최 부자가 살았지요. 최 부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착한 부자였습니다. 마을에 감사가 새로 오면 언제나 최 부자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였지요. 어느 해 새로 감사가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고장에 새로운 감사가 오신다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에 잠겼던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귀한 술잔이 좋겠구나. 최 부자는 돈을 많이 주어 훌륭한 술잔을 주문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자기를 잘 굽기로 유명한 가마와 도자기 기술자가 있었지요. 얼마 뒤 아주 좋은 술잔을 여러 개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새로 부임한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감사님, 이 술잔은 특별히 주문한 것입니다. 이 술잔에 술을 마시면 술 맛도 좋다고 합니다. 감사는 술잔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에 술이 넘칠 정도로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넘칩니다. 제가 감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니 많이 드십시오. 감사는 기분 좋게 술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술잔에는 술이 한 방울도 없었지요. 아니, 술이 어디로 갔지? 최 부자와 감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디 다시 한번 따라 보시지요. 최 부자는 다시 술잔에 술을 가득 부었습니다. 감사가 다시 술을 마시려고 술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오. 다시 한번 따라 보시오. 최 부자는 이번에도 다시 술을 넘치게 따랐습니다. 감사가 다시 한번 술을 입에 가져가자 술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술잔에 술이 가득 차기만 하면 사라지니 이 술잔에 귀신이 붙은 모양이요. 다른 술잔과 다를 게 없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다른 술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술잔에는 이상이 없었지요. 흥에 겨워 그런대로 잔치는 즐겁게 끝이 났습니다. 감사가 돌아간 후 최 부자는 술잔을 다시 꺼냈습니다.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어디 한번 깨어보자. 최 부자는 술잔을 깨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술잔을 깨고 보니 술잔 밑바닥에는 술이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여라 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지요.
그 술잔은 술이 가득 차지 않으면 술이 사라지지 않지만 술이 넘치면 술이 사라지는 신기한 술잔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술잔을 깨다니. 최 부자는 서둘러 도자기 가마로 달려갔습니다. 최 부자 어른, 정말 여기까지 오셨군요. 도자기 기술자가 뛰어나왔지요. 최 부자 어른께서 오시지 않기를 소원하였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올 줄 아셨단 말입니까? 보물 술잔이 깨진 것이지요. 정말 아까운 물건인데.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어찌 아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될 걸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보물 술잔을 만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술잔을 만들지 못한다니요. 그러지 말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이니 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죄부자 어른,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도자기 기술자 노인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도자기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주가 뛰어난 제자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드디어 기다리던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는 부모를 일찍 잃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기술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지요. 우선 사람됨을 만들고 나서 도자기 기술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았던 노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지요. 할 수 없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얼른 기술을 가르쳐야겠다. 눈썰미가 있고 부지런했던 제자는 금방 기술을 익혔습니다. 노인은 그런 제자를 보며 흐뭇해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는 기술이 늘자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제자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후회를 하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어느 날 참다 못한 노인은 술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얘야, 너의 기술은 아직 멀었단다. 젊은 시절은 금방 흘러가는 법이지. 제발 저런 못된 친구들과 사귀지 말고 어서 가서 기술을 익히자꾸나. 노인의 말에 친구들이 화를 내자 제자는 오히려 노인의 얼굴에 먹던 술을 끼얹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봄 제자가 돌아왔지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제자는 몸도 마음도 상하여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이제 돌아왔구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노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제자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제자도 그런 노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한 달 동안 꼼짝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막으면서 열심히 일하였지요. 어느 날 제자는 비틀비틀 거리며 술잔 하나를 스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스승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친 제자는 술잔을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제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는 안타깝게도 엊그제 죽었습니다. 최 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였지요.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찌 제자의 장례를 스승님이 치르겠느냐면서 자기가 죽은 후 3일 되는 날 최부자 어른이 올 것이니 그분께 장례를 부탁하라고 말입니다. 최부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부자 어른이 안 오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최부자 어른이 오시면 자신의 영혼이 들어간 술잔이 깨진 날이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만약 최부자 어른이 오지 않으면 활활 타는 불가마에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며 훌쩍거렸습니다. 최부자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지요. 노인은 그런 술잔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노인의 제자를 위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며칠 후 최부자는 노인이 궁금하여 가마로 가보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빈 가마만 있었지요. 지금은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가마는 없지만 그 옆에 먼저 간 제자와 뒤따라간 스승의 무덤이 가마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인정 많은 이 토정. 밤 늦게 들어온 터종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밤 늦게 들어온 토정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추운 엄동설안에 찢어진 옷만 입은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제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자네가 인정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미처 몰랐네. 옷이야 또 지어 입으면 그만이니 너무 미안해할 것 없네. 저가 식구들은 인정 많은 토정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떨고 있는 사람들과 멀쩡한 자신의 옷을 바꿔 입은 토정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토정 비결을 지은 이지암입니다.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토정은 학식이 뛰어남은 물론 모든 방면에 고루 탁월하였지요. 또한 토정은 장사에도 재주가 있어 무인도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아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매번 어려운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집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 토정의 집안은 가난을 면치 못하였지요. 토정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여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의 집이라도 옷차림이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였습니다. 토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앞에서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이 율곡은 이렇게 평하였지요. 토정은 학식이 뛰어나나 등용할 인물은 못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이한 꽃이나 풀 같아서 두고 보기에는 좋으나 쌀과 콩 같이 중이 사용할 만하지는 않다. 이러한 율곡의 평은 토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쌀이나 콩이 못 된다면 도토리나 밤 정도는 될 터이지 전혀 쓸모없지 않을 것이다. 토정은 이 율곡의 평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항시 초라한 행색으로 팔도 강산을 돌며 빈민들을 구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던 토정이 우연히 포천 현감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토정은 처음 부임하는 날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해진 도포에 집신을 신고 등청하였는데 새로 부임해온 현감을 위해 관가의 아잔들이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본 토정은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날이 이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소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상이 오니 어서 드시지요. 이방이 굽실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날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옵니까? 토정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방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을 물리도록 해라. 이방은 놀라 그 즉시 상을 물리게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차려오게 하였지요. 그런데 토정은 이번에도 상을 물리라 하였습니다. 토정이 상을 2번이나 물리자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굽실거리며 사죄하였지요. 날이 소인들이 부족하여 더 이상 좋은 상을 차려 올리지 못하니 죽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말에 토종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보시게 이 고을에 잡곡밥과 나물국 같은 것은 없는가? 난 지금까지 기름진 음식은 먹어보지 못하여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네. 난 잡곡밥에 나물국이면 족하네. 도정은 이렇게 현감이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어느덧 토정이 임기를 마치고 전임을 가게 되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길을 막고 서서 유임할 것을 간청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토정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 당시의 관료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한평생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한 그의 삶은 훌륭한 귀감이 되었지요. 지혜로운 장인 어른. 옛날 어느 마을에 정홍순이라는 호조 판서가 살았습니다. 정홍순은 호조 판서로서 가정 살림도 무엇 하나 부끄러울 데가 없었지요. 그는 딸의 혼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외동딸의 혼례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려니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정홍순의 부인은 약혼 때부터 이것저것 혼자 궁리가 많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딸의 혼사를 잊기나 한 듯 도무지 천하태평이었지요. 그래도 부인은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 하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도 혼수를 장만하자는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참다 못한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대감, 우리 딸아이 혼례를 혹시 남들이 선사하는 것으로 때울 생각이 아니겠지요? 정홍수는 그게 말이나 돼요?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지씩 들어오는 혼수용 선사품을 그때마다 모조리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지요. 부인의 조바심은 이를 데 없이 커졌습니다. 대감께서 수고로 오시면 제가 혼자 마련하겠으니 비용이나 넉넉히 주십시오. 좋소. 대체 얼마나 돈이 필요하오? 적게 잡아도 600냥은 있어야지요. 600냥? 600냥이 많기는커녕 제대로 하자면 1000냥은 들 것입니다. 그러면 체면상 한 800냥으로 하겠으니 어서 목록이나 써주시오. 부인은 좋아라 하고 혼인 채비 목록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홍수는 혼례식 날이 내일 모레가 되어도 물건 하나 사들이지 않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혼인 전날에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부인은 초조한 끝에 사랑해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어쩌시자는 셈입니까? 아차, 큰일이 났구려. 부인이 적어준 대로
백방 사람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리 꿈을 대는지 한번 혼을 내야겠군. 이제 와서 부인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멍하니 쳐다보니 눈에는 안타까운 눈물만 글썽글썽 하였지요. 부인,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별 수가 없소. 혼례는 안 지낼 수 없으니 부인이 종을 시켜 명색만이라도 음식을 차리구려. 대단히 섭섭하시겠지만 모두 내 잘못이니 용서하시오. 정홍수는 부인 앞에서 머리까지 숙였습니다. 부인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혼수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격에 맞추기보다 임시로 적당히 때울 수밖에 없었지요. 신부 옷부터가 집에 두었던 나들이 오시고 음식도 그저 여느 때 손님 목만큼 분량을 늘렸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명색만의 혼인 예식은 정홍순의 부인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고 모인 손님들도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구나 신랑은 실망이 대단하였지요. 이러한 일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신랑은 마치 거지 대우라도 받는 듯이 모욕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신랑의 집은 당시 가문만 좋았지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홍수는 호조 판서의 딸이 빨래한 옷을 입고 시집을 갔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과 다름없이 태어나였지요. 그런데 보다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가끔 처가라고 찾아가도 정판서는 별로 반겨주지 않고 때가 아니면 식사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왜 온다고 진작 통지를 안 했나? 우리 식구의 밥만 끓였으니 어서 집에 돌아가게. 이렇게 매정하게 내쫓을 적에는 무안하고 또 분하였지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인은 세도가 당당한 호조 판서이고 자기는 한낱 하급 관리였지요. 그렇게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난 앞으로 죽어도 처가 문지방은 타지 않겠소. 그러고는 3년 동안 처가 문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홍수는 일부러 사위와 딸 내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처가에 갈 생각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의 부친이 사위도 아들이라고 한단다. 장인이 아무리 너를 괄시해도 너는 너의 도리를 해야지. 어서 가 배워라. 해서 마지못해 찾아갔습니다. 정홍수는 사위와 딸을 보더니 아무 말 않고 밖으로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 지은 큼직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자, 어떠냐? 이만하면 너희 내외는 고사하고 여남은 식구가 편히 살 수 있겠지. 하고 말하면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혼자서 싱글벙글 하였습니다. 사위는 영문을 모른 채 장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은 바깥 모습도 깔끔하였지만 안은 더욱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또 방마다 세간이 짜임새 있게 들어섰고 뒤쪽 곳간에는 양식도 제법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런 모습을 즐겁게 바라본 정홍수는 껄껄 웃으며 딸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너희가 살 집이다. 애초 너희들 혼례에 쓰자고 생각한 800냥을 간간히 이용하여 1000냥도 넘었기에 이렇게 너희들의 살림을 장만한 것이지. 그간 섭섭했겠지만 한때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 돈을 없앴으면
오늘이 열매가 맺었겠느냐? 사사로운 일뿐 아니라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로 낭비를 피하고 장래를 위한 저축에 힘써야 할 것이야. 그 사위가 이날의 감동을 바탕 삼아 역시 호조에서 이름난 관리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쟁이와의 약속. 홍윤성의 숙부는 어려서부터 계속되어 온 그의 망나니 짓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조상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고고한 선비의 가풍을 이어온 명문이라면 명문인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홍윤성이 학문에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엉뚱한 짓만 일삼자 숙부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윤성의 귀에는 숙부의 꾸짖음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홍윤성은 손에 넣을 뻔한 여인을 놓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기생도 아닌 갓 20을 넘긴 과부였지요. 내 이제껏 너의 행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만 이번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홍윤성은 숙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의 계집들도 실증이 날 만큼 났으니 넓은 한양 땅에 가서 한껏 놀아보리라. 홍윤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대충 짐을 꾸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는 홍윤성을 숙모가 달려나와 붙들었지요. 얘야, 어디를 가려고 이러는 것이야. 지금은 네 숙부가 노여워 그런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며칠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게야. 숙모는 어려서부터 자기 손으로 키운 조카가 못내 안쓰러워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갈 길을 가야지요. 숙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홍윤상은 숙모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한 홍윤성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홍윤성이 한양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하루품을 끝내고 돌아가던 홍윤성의 귓전에 지나가는 선비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홍계관에게 가보았는가? 아, 장안의 소문이 파다한 족집게 점쟁이 말인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언제 한번 가봐야지. 그럼 내일 나와 함께 가세. 홍계관에게 내게도 벼슬길에 나갈 운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없다면 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네. 선비들의 말을 들은 홍윤상은 불현듯 호기심이 생겼지요. 홍계관이라는 자가 그리도 용한 점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내 앞날을 물어봐야겠다. 다음날 홍윤상은 낡은 옷이나마 깨끗이 빨아입고 홍계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라 돈을 많이 벌어서인지 홍계관의 집은 다른 집보다 화려하였지요. 이리 오너라. 홍윤상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뉘시오. 대문을 연 아이는 홍윤상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 문을 닫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윤상은 자신을 막는 하인들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무턱대고 홍계관을 찾았습니다. 홍계관은 뜻밖의 소란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러더니 홍윤성을 보자마자 갑자기 버선 발로 뛰쳐나와 하인들을 꾸짖으며 그를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귀하신 어른께서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계관의 말을 들은 홍윤상은 놀라 되물었지요. 귀하신 분이라니 누굴 말하시는 겁니까? 혹여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장차 높은 벼슬에 오르실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홍윤상은 홍계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내게 그와 같은 벼슬길이 열린단 말이오. 이제 며칠 후면 될 것입니다. 며칠 후라? 그럼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먼저 저와 약조할 것이 있습니다. 약조라니 무슨 약조를 하라는 것이오?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후면 나리께서는 형조판서에 오르실 것입니다. 형조판서? 예, 그때 제 아들이 죄를 지어 극형을 당할 위기에 놓일 것이니 부디 저를 생각하시어 나리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홍계관은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훗날 내가 진정 그리 된다면 오늘의 이 약조를 꼭 지키겠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오. 모월 모일 정오경에 한강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시면 나리께서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과한 욕심은 삼가십시오. 덕을 널리 베푸는데 힘 쓰십시오. 그러면 나리의 앞날은 창창할 것입니다. 벼슬길에 오른다는데 그런 일쯤 뭐가 어렵겠는가? 홍윤상은 기분이 좋아져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홍계관이 일러준 날이 되자 홍윤상은 일찌감치 한강으로 나갔지요. 마침 한강에서는 수양대군이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과 기생의 노랫가락에 맞춰 흥갑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의 권력은 임금인 단종을 능가하고 있었던 만큼 뱃놀이의 규모도 장대하고 화려하였지요. 거참 부럽구만. 난 언제 저렇게 놀 수 있으려나. 홍윤상이 부러운 눈길로 수양대군의 뱃놀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10여 명의 괴한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들 몸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수양대군을 죽여라. 그때 홍윤상은 재빨리 강물로 뛰어들어 배를 향해 헤엄을 쳤습니다. 홍윤상이 배에 오른 순간 괴한들 중 한 명이 막 수양대군을 칼로 내리치려 하고 있었지요. 홍윤상은 몸을 날려 괴한의 가슴을 발로 차 강물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괴한들은 일제히 창칼을 들고 홍윤상에게로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홍윤상은 단번에 괴한들을 들어 차례로 강바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괴한들을 모두 물리친 홍윤상은 수양대군에게 달려갔지요. 나리,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자네 덕에 내가 목숨을 건졌구먼. 그날 이후 홍윤상은 수양대군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지요.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 위에 오르자 홍윤성의 벼슬길은 탄탄대로를 달려 마침내 홍계관의 예언대로 형조판서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윤성이 직접 죄인들을 문초하고 있었는데 죄수한 사람이 그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인을 몰라보시겠습니까? 소인의 부친이 바로 홍계관이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홍윤성이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옛날 홍계관과 했던 약조가 생각이 났지요. 오, 그래? 자네 아버지는 지금 어찌 지내느냐?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옥사를 치르게 될 때가 올 터이니 그때 꼭 대감 마님께 제가 홍계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라 하셨습니다. 홍계관이 죽었다. 홍윤성은 홍계관이 죽었다는 말에 가차없이 그 아들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홍윤성은 자신의 권세만 믿고 날로 포악하고 거만해져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 일쑤였고 욕심이 많아 재물을 치부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돌봐준 조카가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홍윤성의 숙부는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한양으로 그를 찾아왔지요. 너도 알다시피 집안 사정이 워낙 어렵구나. 너에게 못할 말이지만 우리 아이에게 벼슬 자리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 숙부의 말에 홍윤성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숙부님께서 갖고 계신 논을 주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너란 놈은 여전하구나. 내 어찌 너를 길렀는데 식솔들이 겨우 논 몇 마지기로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고 있거늘 그것마저 빼앗으려 든단 말이냐. 숙부는 매정한 홍윤성의 태도에 화가 나 그만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아니 숙부님, 그냥 가시렵니까? 내 놈의 성질이 고약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 빼앗을 것이 없어 숙부의 것까지 넘보려 하느냐? 이런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이 자리가 어디라고 함부로 망발이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가르쳐주지. 홍윤성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대로 숙부를 찔러 죽였습니다. 홍윤성은 주변을 한번 보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숙부의 시체를 뒷산에 끌고 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홍윤성의 숙부가 온 것을 알고 차를 내가던 여종이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은 입소문을 타고 장안에 쫙 퍼지게 되었지요. 한편 시골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홍윤성의 숙모는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감감하자 직접 남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양에 당도한 그녀는 지나가는 한 노인을 붙잡고 홍윤성의 집을 물었지요. 저 홍윤성 대감의 집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지금 그 차림으로 홍대감을 찾아가려는 게요. 집이 어딘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홍대감 집에 가려면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그렇게 빈손으로 갔다간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 것이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전 홍대감의 숙모 되는 사람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니, 댁이 홍대감의 숙모란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저런, 아직 모르나 보구먼.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은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잘못했다간 숙모 되는 이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조카가 어찌 숙부를. 그녀는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실성한 여자처럼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며칠을 알아 누워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방도를 찾았으나 홍윤성의 세도 앞에서는 그 어떤 방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홍윤성의 숙모는 임금을 직접 아련하고 고할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대궐문 앞에서
임금이 궐 밖으로 행차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여자라고 멀리 내쫓던 대궐 문지기들도 사정을 전해 듣고는 가엾게 여겨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고 낮이면 대궐 문 앞을 서성이며 한시 바삐 임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궐 문이 열리며 마침내 임금을 태운 어가가 나타났습니다. 홍윤성의 숙모는 큰 소리로 곡을 하며 다짜고짜 어가를 향해 내달렸지요. 세조는 어가를 멈추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전하,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홍인성의 숙모는 세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남편이 죽은 이야기까지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홍윤성이 그리도 간악한 자였단 말이더냐? 더군다나 인륜을 저버린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로다. 세조는 어가를 돌려 대궐로 다시 들어가 홍윤성을 불러 그 죄를 숨김없이 문초한 후 극형을 내렸습니다. 지난날 홍계관과의 약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세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탐하였으며 자신을 키워준 숙부마저 죽인 폐륜나 홍윤상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욕심쟁이 공주. 옛날 어느 고을에 어머니와 아들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임종이 다가오자 새 아들을 불러놓고 보물 3가지를 나누어 주었지요. 큰 아들은 굿을, 둘째 아들은 피리, 막내 아들에게는 조끼를 물려주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준 구슬은 굴리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신기한 구슬이었지요. 둘째 아들에게 준 피리는 불기만 하면 군인이 나오는 필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준 조끼는 입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투명 조끼였지요. 고을에는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신기한 물건을 물려주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공주도 듣게 되었지요. 공주는 뭐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야 마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물건들을 가질 수 있을까? 공주는 아들들이 가진 보물이 탐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공주는 우선 큰 아들을 불렀지요. 네 어머니께서 주셨다는 구슬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공주가 친절하게 말하자 큰 아들은 선뜻 구슬을 굴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공주는 큰 아들의 구슬을 주워 감추었지요. 그러더니 큰 아들을 깜깜한 광에 가두었습니다. 공주는 다음 날 둘째 아들을 불렀지요. 어머니께서 주셨다는 피리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공주가 정답게 대하자 의심 없이 피리를 보여주었지요. 내가 한번 불어보고 싶구나. 좀 빌려다오. 그러자 둘째 아들은 피리를 공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리를 손에 쥔 공주는 둘째 아들도 깜깜한 광에 가두었지요. 한편 막내 아들은 형들이 대궐로 들어간 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막내 아들은 얼른 조끼를 입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형들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렸지만 형들은 보이지 않았지요. 결국 막내 아들은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형의 구슬과 피리가 있잖아. 동생은 숨죽여 공주를 지켜보았지요. 공주가 구슬과 피리를 만지작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저런 나쁜 공주 같으니라고. 막내 아들은 공주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큰 기침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자 공주는 누가 온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 속으로 구슬과 피리를 숨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재빨리 이불 속을 들추어 구슬과 피리를 꺼내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조끼 자락이 나풀거리면서 막내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둑이야. 공주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막내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쳤지요. 밖으로 뛰어나온 막내 아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막내 아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픈 막내 아들은 우물 옆에 있는 아가위를 보았지요. 마침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탐스럽게도 열렸구나. 막내 아들은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열매를 먹자 코가 길어졌지요.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계속해서 먹자 막내 아들의 코는 자꾸만 길어져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깜짝 놀란 막내 아들은 다른 나무에 달려있던 누런 아가위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가 점점 짧아졌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옳지. 이 붉은 아가위를 가지고 가서 못된 공주에게 먹여야겠다. 막내 아들은 붉은 아가위를 따서 대궐로 갔습니다. 아가위 사시오. 아가위 사시오. 막내 아들은 크게 소리쳤지요. 마침 공주가 대궐 문 근처를 지나다가 막내 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공주는 붉은 아가위를 보자 군침이 돌았지요. 공주는 막내 동생에게서 열매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던 공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의 코가 한 뼘이나 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아가위를 많이 먹어버린 공주의 코는 점점 더 길어졌지요.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궐한 의원을 부르고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공주의 코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방에만 누워 있었지요. 그 사이 막내 아들은 조끼를 입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을 보자마자 막내 아들은 얼른 조끼를 벗었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이야? 전하, 전 형님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네 형들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공주님께서 제 형들을 어딘가에 가두셨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찌 공주가 네 형들을 가두겠느냐? 임금님은 막내 아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 수가. 여봐라, 공주를 당장 불러오너라.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길어진 코를 들고 서 있는 공주의 꼴이 정말 우스웠지요. 공주야, 네가 저 사람 형들의 보물을 빼앗고 가두었다는 게 사실이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공주는 시치미를 떼며 임금에게 말하였지요. 임금님, 공주님의 이불 속에 형들의 보물인 구슬과 피리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하자 임금님은 신하들을 시켜 막내 아들이 말한 대로 이불 속에 숨겨져 있던 구슬과 피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할 테냐? 임금님은 더욱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공주에게 말하였지요. 그래도 욕심 많은 공주는
형들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할 수 없이 신하가 들고 있던 둘째 형의 피리를 빼앗아 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딘가에서 창과 칼을 든 병사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 광경을 본 임금님과 공주는 겁이 나서 덜덜 떨었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의 형들은 광에 가두었습니다. 임금님은 곧 형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공주에게 노란 아가위를 주었습니다. 노란 아가위를 먹은 공주의 코는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그 후 공주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님과 쌍둥이 처녀.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늙어서 보게 된 아들을 무척 사랑하였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아들이 매우 적적해하고 혼자 지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랜 생각 끝에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전국 각지에 사람을 내려보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에서 인물이 으뜸이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하나 고르자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뜻을 받은 신하들은 방방곡곡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임금님의 마음에 들 만한 처녀를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날을 다니고 다니면서 고르고 고른 처녀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인물로 무명을 잘 짜기로 이름난 향이와 심이라는 쌍둥이였지요. 그런데 향이와 심이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키와 몸집도 똑같아서 누가 향이고 누가 심이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마을 사람들도 언니와 동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이리저리 논의를 하다가 그대로 임금님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처녀를 골랐다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였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깊이 보관해 두었던 목화씨 2알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심자마자 자라서 꽃이 피고 동이만한 목화송이가 달리는 신기한 목화씨였지요. 임금님은 이 목화씨를 심고 거두어서 각각 옷 한 벌씩을 짓게 한 뒤 그 솜씨를 보아 쌍둥이 가운데서 한 처녀를 며느리감으로 정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알아차린 신하들은 곧 달려가 향이와 심이에게 신기한 목화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목화씨를 소중히 받아든 향이와 심이는 임금님의 옷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임금님의 말대로 목화는 심자마자 자라기 시작하였어요. 향이와 심이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향이와 심이는 더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지요. 이들은 하루 사이에 활짝 핀 목화송이를 아름이 버그러지게 따안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시 바삐 씨를 뽑아 무명을 짜려는 것이었어요. 향이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날랜 솜씨로 씨를 뽑기 시작하였어요. 향이는 물레질도 잘하였지요. 날이 밝을 무렵에는 한 벌을 감은 씨를 다 뽑았답니다. 심의의 방에서도 며칠이 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그 목화로 아무리 물레질을 해도 실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자기 장롱에서 이곳 목화씨를 심어서 거두어들인 목화를 꺼내 보았습니다.
별 다른 것이 없었지요. 시민은 목화를 끌어안고 몸부림쳤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보낸 신하들이 향이와 심이가 지은 옷을 보러 왔습니다. 향이는 신하들 앞에 제가 지은 옷을 내놓았지요. 곱게 짠 무명으로 잘 지어진 옷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향이의 솜씨를 크게 칭찬하였어요. 그러나 시민은 제가 지은 옷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신하들 앞에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두말 없이 향이를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신하들에게 향이를 데려온 사연을 들은 임금님은 머리를 흔들었지요. 누가 지은 옷이 더 훌륭한가 내 눈으로 직접 가려볼 것이야. 임금님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서둘러 심의를 가마에 태워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선 향이는 자랑과 희망에 넘쳐 있었지요. 하지만 옷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시민은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애정어린 눈길로 쌍둥이 처녀를 번갈아 보았어요. 신통이도 닮아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임금님은 향이가 지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님은 심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어서 네가 지은 옷을 보자꾸나. 임금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시민은 더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말씀드리기 죄스러우나 제가 만든 옷은 내놓을 것이 못되옵니다. 내놓아 욕될 것이 없으니 사양하지 말거라. 임금님의 너그러움에 못 이겨 시민은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시미가 만든 옷은 볼수록 눈물겨웠지요. 목화에서 실이 뽑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목화를 그대로 얇게 펴놓고 가로 세로 누볐던 것입니다. 한 뜸 두 뜸 누빈 그 품과 정성은 무명을 짜거나 옷을 짓는 것에 견줄 바가 아니었지요. 임금님은 감동 어린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얼굴도 마음도 고운 처녀를 이제야 찾았구나. 임금님은 신기한 목화씨의 비밀을 신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화씨는 실을 뽑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말이 끝나자 향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임금님이 옷을 만들라고 한 목화에서 실이 뽑히질 않자 슬쩍 자기네 목화와 바꾸어 무명을 짰던 향이의 검은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향하여 시미가 만든 옷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옷은 금빛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참으로 황홀하였지요. 신하들은 저마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서로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모두를 향하여 만족한 웃음을 보내었어요. 그 목화씨가 이렇게 고운 마음을 돋보이게 했음을 알거라. 이리하여 시민은 궁궐에 들어가 한평생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